자, 그러면 2024년의 기출들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를 물어보는 경우, 또는 자기소개는 안 물어보고 지원 동기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자기소개 지원 동기 같이 해보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아예 자기소개 지원 동기 안 물어보고 바로 그냥 들어가자마자 네, 창의력 발휘한 경험 바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흔치는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연습할 때. 자, 창의력을 발휘한 경험, 그 다음에 뭐 군무원의 장점, 그 다음에 꼬리 질문으로 그러면 군무원의 단점은 뭐고, 그 군무원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전문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해결책을 이야기해주면 좋은 거니까 흐름을 그렇게 잡아가면 좋다라는 거죠. 많이 나온 유형들을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더십 유형의 3가지를 말해보고 각각의 특징 또는 뭐 장단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꼬리 질문으로 그러면 너가 말한 3가지 종류 중에 당신은 어떤 리더십 유형입니까?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러면 뭐 사실 뭐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 뭐 팔로우형, 아니면 서번트형, 뭐 이런 리더십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고 나서 제일 적합한 걸 말씀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약에 나중에 리더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런 유형의 질문들이 이 리더십과 관련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또 변형된 질문은 어떤 게 있냐면 당신은 리더형입니까? 아니면 팔로우형입니까? 그러니까 남들을 이끄는 사람이냐 아니면 너는 이끄는 걸 따라가는 사람이냐,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선택하는 질문들. 자, 그 다음에 성인지 감수성,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지 감수성을 계속해서 우리 군에 많이 녹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해요. 너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겠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니까 이거에 대한 대비도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국방부에서 아마 물어봤던 질문인데, 대면 보고가 당신은 좋냐? 아니면 비대면으로 하는 보고가 좋다고 생각하냐? 대면은 직접 상사를 보고 직접 보고 답변 보고를 하는 거고, 비대면이라는 건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메신저를 이용해서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비대면 보고가 편하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대면 보고가 편하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꼬리 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나왔던 꼬리 질문은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대면하기 껄끄러운 상사면 그래도 대면 보고 할래?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보고로 할 수 있는 답변을 이제 논리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왔던 또 꼬리 질문이 그러면 비대면 보고의 장점은 어떤 경우에 있냐? 물론 급할 때 신속하게 해야 되거나 아니면 진짜 간단한 보고는 비대면을 활용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죠. 근데 비대면이라는 건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게 못하기 때문에 대면 보고가 확실히 더 유리한 거죠. 그리고 뭐 우리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대면 보고지 비대면 보고를 선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고령화 시대의 노인의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자, 고령화 시대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한 2050년만 돼도 고령화의 인구가 40%가 넘어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 재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돈을 버는, 세금을 내는 인구는 줄어들고 그 세금을 갖다 쓰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빚이 엄청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고령화 시대, 저출산과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사회 문제인데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저출산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봐야, 연습을 해봐야 질문에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질문들이 나온다. 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우리 요즘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건데, 70세가 넘는, 80세가 넘는 분들 운전면허증 반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너의 생각 말해봐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령화 카테고리로 잡고 질문들을 준비를 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국제적으로 몇 년 전부터 정말 불안하죠.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란,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과 대만, 인도와 파키스탄, 뭐 지금 뭐 전 세계가 화약고로 변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점점 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 동아시아의 국제 정서도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시진핑이 실각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또 중대한 또 사항이 있고, 또 위로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또 계속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있는 요소.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가 원래는 제일 동맹으로서 정말 가까이 했는데 주한 미군 감축 문제, 그리고 방위비를 높여달라라는 트럼프 정부의 요구, 그리고 또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 외교를 정말 힘들게 하고 있죠. 또 우리는 일본과 중국의 한일 한중의 외교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정말 헤쳐나가야 할 게 정말 산적해 있고, 정말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북한과 우리가 어떤 관계,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대북 정책만 준비했어도 됐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점점점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된 거죠.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그 전 23년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자, 꼬리 질문으로 물어봤습니다. 팔레스타인을 그러면 국가로 인정을 해야 돼요? 물론 인정을 하면 안 됩니다. 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가 많지가 않아요. 선진국에서도 G20라고 하는 우리 G20 있죠. 그 중에서도 9개국, 우리가 흔히 아는 강대국들 있죠. 미국, 일본, 캐나다, 이런 프랑스, 이런 강대국들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야 되겠죠. 북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저런 꼬리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꼬리 질문이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을 하고 그것까지도 준비를 해주면 좋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열린 지 좀 됐죠. 그래서 AI의 어떤 역기능이라든지 아니면 AI 기술을 지금 본인이 지원한 직렬에 어떤 기술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과 관련해서, AI와 관련해서 자기 직렬에 어떻게 너는 계획이 있냐. 준비해야죠. 자, 그 다음에 부정부패 원인과 해결책. 그래서 뭐 학력 위주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투기 이런 것들도 뭐 질문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상사와 동료의 잘못을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도 이제 상황형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가정하고 너라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들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딱 생각하고 이런 유의 질문들은 딱 준비해 놓으면 좀 변형돼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 if 상황을 가정하고 그래서 그런 걸 답변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차 산업, 그리고 본인의 업무 유연성 몇 점을 줄 수 있냐. 그냥 이거는 한 80점 딱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그리고 남은 20점을 내가 실제로 근무하면서 어떻게 극복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답변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상황형이죠. 이것도 선택. 조직 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있고, 그리고 정말 희생, 조직 전체를 추구하는 집단이 있다. 전체 이익을. 그 둘이 충돌하면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나는 중재를 해야죠. 그리고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에 내가 더 힘을 실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얘네들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고 중재하면서 그런 개선안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어떤 게 불만 사항인지 경청을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류로 답변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자, 대면 보고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인구 절벽에 대해서 우리 군의 대응 방안. 그러니까 군의 대응 방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사회의 대응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로 놓고 우리 저출산과 관련한 인구 절벽.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징병제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텐데 그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소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게 선택적 모병제라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놓고 딱 문어발식으로 딱 준비를 해놓으면 답변을 나중에는 정말 쉽게 간결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기적이고 나태한 동료가 있어요. 내 주변에. 아, 이 사람 어떻게 하냐. 버려? 냅둬? 뭐 어떤 친구는 신고한대. 저 신고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좋은 답변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경청을 해야 되죠. 이 친구를 1대1로 면담을 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너가 나태하고 이기적인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들어보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집안에서 어떤 형편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누가 아파서 집중을 못 한다든지. 그러면서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다. 괜찮다.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 친구에게 파이팅,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고, 뭐 그러면 또 꼬리질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태하다. 그러면 주변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서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 친구가 그 나태함에서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답변을 해주면 됩니다. 자, 군번의 역할, 그 다음에 그 역할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직렬에 맞는 걸로 답변을 하면 돼요. 자, 휴직자의 업무가 나한테만 몰린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거의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답변을 하는 거.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공무원 정년 연장. 아까 말했던 그 행정직과 관련된 임금 피크제나 이런 류의 시사 또는 우리 전공 지식과 관련된, 물론 행정직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에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 전체 사회 문제니까. 그래서 정년 연장의 찬반 뭐 이런 걸로 가는 건데 답변은도 이것도 거의 답이 정해져 있어요. 공직사회에서는. 그래서 그걸로 가고 또 다른 의견 어떤 게 있는지까지도 내가 알고 있다가 면접관이 꼬리 질문하면 제시를 해줘야 되는. 그래서 조금만 공부를 하면 돼요. 간결하게. 그리고 뭐 저희는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만 잘 하시면 돼요. 자, 북핵 미사일 여러 안보 위협 중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잠재적 위협 요소가 뭐냐? 이것도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없는 상사가 본인의 업무 스타일을 계속 고집한다. 자, 이것도 참 속 터지는 일이죠. 근데 이것도 말할 때에는 정해진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해진 답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1대1로 면담을 요청해서 어떤 사유로 상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건지를 정중하게 여쭙고 듣고 내가 그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상사의 스타일을 하되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오물풍선이 그때 이제 우리 면접 보기 전에 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었어요. 막 민간 우리 도시에도 막 떨어지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비를 했었던 거죠.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올해도 마찬가지. 면접이 임박해서 갑자기 막 사회적인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도 필요한 거는 나올 만한 이슈들은, 시사들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작년에도 정보직 학생이었어요. 내일이 면접 날이야. 근데 제가 담당하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저한테 이제 한 번만 봐달라고 해서 지방에 거주하다 보니까 제가 페이스톡으로 면접 전날 밤에 접속을 해서 질문을 해줬었어요. 모의 면접처럼.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준비한 게 다 했으니까 답변만 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정보직이니까 오물풍선 뭐 당연히 알겠지. 정보직인데 제일 중요한 직렬인데. 그래서 오물풍선 해결 방안 말해보세요. 질문을 했는데 준비를 안 했대요. 당장 내일인데. 준비를 안 했대.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알려드리고 카톡으로 이제 정리한 거를 보내드렸어요. 이걸로 준비를 해야 된다. 시간이 없으니까. 외워서라도 가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면접관이 오물풍선 해결책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 친구는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험 끝나고 면접 끝나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 카톡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국방부의 G7, G20 알아? 그 설립 배경 말해보세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선진국 모임이죠. G7 같은 경우는 경제, 이제 5.1 쇼크, 1970년 5.1 쇼크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G7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G7까지는 아니었지만 오늘날 이제 G7 형태로 된 거고. 그리고 G20도 2008년이었나요? 우리 금융위기 사태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G20, 20개국이 모여서 그 경제 논의하고 요즘에는 뭐 여러 어떤 세계적인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각국 정상들의 회담이죠.
자, 그 다음에 군무원으로서 포부와 자질이 뭐냐. 어차피 같은 말이에요. 포부를 물어보든 자질을 물어보든 덕목, 자세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출산의 해결책. 정말 이 저출산 중요한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국방 분야에 맞물려 있어요. 징병제.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자기만의 생각한 것들을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답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MZ가 많죠. 그래서 그 MZ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이 실제 우리 군 안에도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 특징이 뭐고, 뭐 어떻게 너는 MZ세대를 대할 거냐. 이런 질문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의 개혁. 물론 군인연금도 질문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찬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 피크제라는 게 뭐냐. 그리고 이거의 장단점은 뭐냐. 이런 질문. 임금 피크제는 정말 3년 전부터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자, 그리고 군무원으로서 업무할 때 발휘할 수 있는 본인의 강점. 그 다음에 뭐 꼬리 질문으로 단점. 단점은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질문들 나오니까 생각해뒀다가 준비. 자, 그리고 임용이 되면 어떤 계획이 있냐? 구체적이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이 구체적이어야 된다. 두루뭉실한 추상적인 답변을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군부대 소음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본인이 담당자라면 어떻게 할 거냐. 마찬가지 찾아가서 원인 분석을 하고 피해 사실에 대해서 경청하고 위로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겠다. 상관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준비하고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부대관리 훈령이라는 우리 군 규칙에 있어요.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대략적으로 나왔던 걸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제 1분 소개 같은 걸 어떻게 작성하냐 그런 건데, 자, 좋지 않은 작성 사례입니다. 실제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적어왔고 제가 이제 이거를 피드백해서 첨삭을 해주고 고쳐준 건데, 이 친구가 작성한 거는 성실과 희생정신인데, 아니 무슨 희생정신 뭐 총 맞았어, 아니면 뭐 포탄을 제거했어, 아니면 뭐 전쟁에서 훈장을 받았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희생을 내가 했냐는 거야. 근데 보니까 청소했대. 청소. 누가 청소 안 하나? 다 시켜서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군무원 면접에서 내가 나를 소개할 때 이걸 이야기한다? 격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성실도 30분 일찍 출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면접관들은 다 1시간 일찍, 어떤 사람은 새벽 5시에도 출근하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면접관들이 들을 때.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다른 학생은 성실, 배려, 인내, 다 추상적인 단어죠. 그리고 별로 봐도 그냥 누구나 하는 거예요. 나만의 차별화가 되는 답변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하는 건데. 그리고 내용도 너무 많고. 그래서 좋지 않다는 거죠. 자, 올바른 거는 물론 좀 잘랐지만 이런 이유로 가야 된다. 실제로 내가 어떤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는지를 어필하고 언급하고 딱딱딱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분 소개나 지원 동기는 이런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하니까 답변 준비를 해야 돼요. 시키든 안 시키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준비는 해야 된다. 자, 그리고 기타 이제 조심해야 할 상황들은 너무 그러니까 머리 손질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이 아저씨들, 우리 뭐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도 잘 알겠지만 대대장급이 면접을 보잖아요. 연대장급이. 근데 그분들이 항상 군에서 뭐라고 두발 정리 잘 알아보잖아요. 깨끗하게, 깔끔하게. 염색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막 이마를 가리면 안 됩니다.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다 이마를 오픈해야 돼요. 그리고 단정하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것까지도 어떤 헤어스타일은 안 되는지 이제 나중에 이제 면접 수강생들한테는 알려드리겠지만, 그리고 액세서리나 이런 것도 자제해야 돼요. 막 소리 나거나 막 시계 막 그냥 뭐 금붙이 붙이고 막 뭐 쇠사슬 체인 걸고 가서 면접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 또 실제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도 정장을 안 입고 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청바지 입고 오는 사람도 있대요. 운동화 신고 오는 사람이 실제로 있답니다. 복장 정확히 잘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인데, 우리가 이제 필기 합격을 하면 자기소개서를 먼저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자기소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방첩사에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중요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하는 거는 뭐 어려운 문제가 이제는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그 양식이 있어요. 기준 320자, 각 항목별로 320자를 적어야 되는데 그것만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작년에 촬영한 게 있고 이 밑에 나중에 찾아볼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한번 시청하시면 어떻게 작성하고 또 신원진술서라는 건 어떻게 작성하는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 화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찾아서 입력하고 여기에 이제 다른 데에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에 미리 작성해서 붙여넣기 해야 됩니다. 30분 안에 이게 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저희 학원에 대한 우리 내용 조금 홍보, 죄송하지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2개 직렬에서 1568명 정도 면접 합격을 했습니다. 군무원이 된 거죠. 공채, 경채, 5급부터 해서 9급까지 이제 합격 사례 42개 직렬에서 결과를 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냐면 담당 강사 1명, 올해는 거의 제가 주도적으로 할 예정인데 조별로 저희는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직렬로 나누되 너무 직렬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군수직 9급이 한 조가 되진 않아요. 많아야 2명 정도로 해서 다른 직렬과 같이 해서 6명, 맥시멈 6명으로 조를 짜고 그리고 그 조에서 이제 또 조별 스터디는 2명, 3명 정도로 또 나눠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별 스터디를 또 이렇게 지역별로 묶어 드립니다.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게.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직렬을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전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경력이 있는지,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다 들어보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1분 소개라든지 자신의 강점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첨삭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전 모의 면접을 할 텐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복장은 자유롭게 해도 돼요. 근데 아까 본 것처럼 면접관 3명 나 혼자 발표하는 이거를 연습을 거의 무제한으로 될 때까지, 잘할 때까지 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 모의 면접 정장 입고 하는 거. 머리도 다 갖춰서 실제처럼 하는 거를 몇 번 할 거예요. 그러면 정장 입고 진짜다 생각하면 이게 분위기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정장 입고 할 때.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우리 행정 9급 수석 학생이 정장 입고, 그러니까 다음날 이제 면접 보러 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전에 최종 모의 면접을 왔는데 이 친구가 잘하는 친구인데도 정장 입고 하니까 쉬운 질문이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끊고 한 10분 정도, 20분 쉬었다가 다시 했습니다. 근데 또 실수를 했어요. 또 끊고 잘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하고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마지막에는 예전처럼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면접장에서도 최종 모의 면접보다 더 잘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최종 모의 면접 정장 입고 하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인 것 같기 때문에 이 심박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도 많이 하면 좋다. 자, 그 다음에 이 심박수가 많이 뛰니까 그 면접에서 인대놀 같은 걸 처방받는다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그냥 우황청심원이었는데 또 소문이 또 인대놀 이게 약이라는 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막 학생들이 인대놀, 우황청심원 뭘 먹어야 되냐 막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떤 학생은 인대놀이나 우황청심만 먹어봤자 그냥 소화만 잘 되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 소화만 잘 돼. 긴장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졸려. 그러니까 몸이 안 받아가지고. 또 어떤 학생은 가슴이 더 뛰어. 안 받아서.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꼭 한 일주일 전부터 조금씩 먹어봐야 돼요. 자기가 맞는지, 진짜 효과가 있는지. 있으면 하면 되겠지만 효과 없는데 굳이 먹을 필요 없다. 플라시보도 안 나와요. 그냥 소화만 잘 돼. 그러니까 약값 버리지 마시고 미리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다. 자, 그리고 자소 첨삭은 당연히 해드리는 거고, 이거는 10분도 안 걸리는 거라서 금방
그냥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우리 7급 같은 분들은 일부 직렬들은 이제 PT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PT가 정말 메인이기 때문에 PT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PT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PPT로 하는 게 아니고요. 혼자 나와서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발표하는 겁니다. 한 5분 정도 발표하게 돼 있어요. 면접관들 앞에서. 그러니까 연습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강의실을 빌려서 1차, 이거는 이제 전체 모여서 이제 전체 교육을 할 때예요. 딱 한 번만 하는 면접 교육 기간 동안. 그래서 정말 많은 인원들이 왔었죠. 여기서 저기까지. 이거 뭐 뽀샵 아닙니다. 그냥 실제예요. 뭐 변질된 거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때 왔던 학생들. 서울역에서 이제 그때 준비를 했었는데 지방에서도 많이 오셨고 이때 한 50명 정도 그때 오셨던 것 같아요. 한 8월 이때가 광복절이었던 거예요. 제 기억에. 갑자기 막 소나기도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산도 있는 보니까 소나기가 갑자기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학생들이 오셔서 교육받고 이제 조별로 나눠서 끝까지 함께 해서 많은 합격자가 나왔던 그런 건데 요즘에는 이렇게 다 모여서 하는 거는 이제 뭐 그렇게 의미가 없어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많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7월 17일이죠. 얼리버드반은 내일부터 이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그 다음 주 23일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신청하신 분들에게 날짜를 잡아서 교육 일정을 해서 8월 11일 필기 합격자 발표 전까지 한 50% 절반 정도 교육을 하고 그리고 필기 합격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또 나머지 교육들을 자기 실제 면접일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기 합격이 안 된 분들은 이제 저희가 교재비 정도 뭐 수수 뭐 카드 수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빼고는 환불 처리를 해드려요. 자, 그래서 얼리버드반은 정말 준비를 많이 해요. 45일 거의 대략 40일 정도를 면접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정말 지겹게 되거든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필기 합격 전까지 이 친구들은 아까 시사 그냥 일반 질문들은 다 끝나요. 암기까지. 그리고 필합 되면 전공 질문 들어갑니다. 근데 필합 이후에 다른 학생들은 이제 서류 제출하고 막 질문 막 차려서 막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엄청난 페이스로 앞서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률이 93% 이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2년 동안 저희가 한 61명 정도 얼리버드반을 운영을 했는데